지금 김전사 선생님께서 아주 생생하게 자기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가 겪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8년 전 1974년에 오늘 10월 20일 아마 이맘때 저는 그 남산의 중앙정보부 지하조사실에서 3일째 가혹한 조사도 받고 있었습니다. 10월 17일 아침에 기숙사에서 연장 없이 연행되고 금융당한 상황에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기 평생을 쓰라 해가지고 자백을 강요당했죠. 그동안 조사관들은 잠을 안 재우고 신문을 했는데 저는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안 되겠다 하면서 옷을 다 벗겨해가지고 조사실의 벽에다가 불을 대고 이 무릎을 기마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이죠. 반스바람에 그런 자세를 한 20분 취하니까 힘들고 온몸에서 담이 줄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어느 정도는 견뎠죠. 모릅니다, 아닙니다. 근데 한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가 견체로봉 같은 곤봉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양쪽 팔하고 넓은 다리를 마구 그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팠었는지 하여튼 견디기 어려웠었습니다만은 쓰러질 때까지 계속 그다를 맞았습니다. 근데 하도 무서워서 어디까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았다고 말았다니까 더 이상 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를 준비시켰는데 3일째 잠을 못 잤었으니까 조사실에 있는 그 나무로 된 가리 침대에서 담요를 덮고 약간 잤죠. 몇 시간 정도인지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직선 앞에 앉아가지고 다시 그 자술서, 진술서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무엇이 이 문제가 됐느냐면은 제가 일본에서 대학생 시절에 관여했던 민족 도일 신문이라는 조그만한 도일 운동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의 활동으로 주로 수립됐습니다. 저는 그러한 고문을 또 한 번 받았는데 그때는 이거에 갔다 왔을 것이다. 그것을 자백하라. 그렇게 강요하면서 맞았습니다만은 그 두 번째 고문 때는 사실 안 갔으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가지고 맞기만 해서 끝났습니다만은 아까 김정사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정기 고문이라든지 무릎 고문이라든지 듣기만 해도 그 소름 끼치는 그런 고문은 제 경우는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안 받고 그냥 그것만 받았죠. 저희 사건은 1975년 11월 20일에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이른바 제일교포 유학생 학원 침투 간접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발표되자 일본에서는 각 피의자의 학교 동창생을 중심으로 많은 구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구원회가 모여서 11.22 제1한국인 유학생 전용 부단 체포자를 구원하는 회가 조직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 뉴스 같은 것을 발행하게 됐죠. 그때부터 저희들이 사건을 일본에서는 흔히 11.22 사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안 선생님이 그
기조 강연을 하신 자료에서 3페이지였던가요? 그 사건의 일반표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3페이지 맨 밑에 있는 75년 11월 22일의 사건, 거기에 그 중간쯤에 저희 이름도 나옵니다만은 이 사건입니다. 정확하게는 11일 이 사건에는 그때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21명, 이것은 국내 학생까지 포함해서 없었는데 그중 재격포는 12명이었고 그 이외에 11월 말에 육군포항사령부가 공식 발표도 없이 기소한 5명의 제일동포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포함해가지고 일본에서는 11월 2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 거운동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1월 2 사건에서는 제일동포 17명이 포함되는 것이죠. 11월 2 사건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3명이고 이하 무기 10년, 7년, 저는 7년 선고를 받았죠. 5년 이렇게 무거운 유죄 판결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된 사람도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아까도 좀 언급했습니다만 제 경우는 대학 시절에 참여했던 민족통일신문이란 조그마한 토일운동단체에서 활동했을 때 그 기자로 있던 김준태라는 사람하고의 관계로 제가 한 사람에게서 포섭되고 유학생으로 위장해가지고 한국에 진입 간첩할 행위를 했다. 막 그런 영의를 받았죠. 그래서 방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병법 간접죄, 그래서 7년 선고를 받았는데 1심에서 20년, 2심에서 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전교도소에 가서 경기를 다 마치고 82년 12월 19일에 출소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재판 제도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건조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는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실제 수감되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게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몇 개 있었어요. 하여튼 변호사 접견도 많이 이 개수가 제한됐고 독방으로 수감되고는 일제 그 가족 면회도 안 됐고 편지도 안 됐고 하여튼 그 공소장을 기소장으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기소장을 받은 것은 수감된 다음 해에 3월 30일 적공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아침에 강수가 와가지고 건네주었습니다. 공소장이라 이거 보고 가라고. 근데 저는 변호사 접견 때 공소장이 올 테니까 잘 이루고 보고 이 공판 대책을 세우자. 자기 자신 잘 보고 무슨 죄로 기소됐는지 나름대로 좀 연구하라. 그런 말씀 들었는데 그 공소장은 안 주는 것이에요. 재판에 그날까지. 은규지고 법적으로 나갔지만은 기대실에서 정신 도시락을 먹으면서 도저히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 서로에 있는 친척이 소개를 해준 변호사는 맨 처음에 접견 때 뭐 그것도 상당히 수감된 지 오래 돼가지고 접견을 했습니다만은 이 기소된 죄가 죄니까 법정에 나가서는 저기 판소하는 자세를 보여야만이 제대로 그 돈 좀 받아가지고 적게형을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입을 열자마자. 그래서 저는 야 안 되겠다고 이런 변호사가 어떻게 법정에서 투자하겠는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밖에서도 그런 사정을 알았는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저희 그 돈장생들이 그 김원중 노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암네스티를 통해가지고 김종길 변호사라고 그 당시 그 공항 문제에 관해서 좀 유력한 변호사님을 좀 나이 드신 분이었지만은
만났을 때 제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를 바꾼 것은 잘겠죠. 근데 그 변호사님하고도 한 두어 번 만났나요? 제대로 공판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결정을 했는데 재판 때 저는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회적인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서는 이제 몰랐었습니다. 근데 제 그 심리가 시작하는데 검사가 기소장 난독도 없이 그냥 쪽으로 세워가지고 피고인은 이러려 했지 해가지고 저한테 그 신문을 한 것이요. 근데 저는 기소장을 제대로 읽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성간성랑 거기에 대해서 이해쓰냐 노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긴장했고 또 한국말을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듣는 능력도 아직 부족했죠. 그래서 아주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민족도예신문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아주 그 고위원적인 활동으로 했으니까 뭐 비밀 활동도 아니고 또 제가 한국말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신문 기사는 못 썼지만은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민족 문제의 자료집 같은 것을 편집하는 데는 많이 참여했습니다. 네, 일본글로 된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이북에 대한 자료를 많이 모아가지고 그 자료집을 편집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신문 독자의 집을 방문하면서 이것을 좀 사서 또 운동 자금도 후원금을 좀 내달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그러한 자료집에 편집 이용 김원정 그렇게 이름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정보부에 접해갔을 때 뭐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민족도예신문사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저는 뭐 고문을 다 했을 때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그쪽에서는 거기서 그런 운동을 했다는 것은 반정부적인 그런 그 운동 단체에서 했고 그것은 틀림없이 북하고의 관계가 있고 너는 그 군자본에 포섭해가지고 간첩으로 한국에 옮겨온다. 그런 시나리오를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제가 아니라고 했지만은 하여튼 한두 번 그런 그 답을 고문을 당하면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치가 통하지 않는다는 체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쓰라는 대로 진실서를 썼죠. 검사 앞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부인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준정을 떠나를 때 저는 그 취소에 입안될 때 중앙정보부에서 겪었던 일을 절대로 밖에서는 구애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서약서 같은 것을 썼죠.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쪽은 모르기 때문에 저 자신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이 있을 것 생각할 때는 그 서약서가 하나의 모면회가 돼가지고 검사 앞에서도 고문 때문에 썼습니다. 그럴 때는 말을 못했습니다. 또 검사에 대해서도 제가 불신감을 느낀 것은 이 조사를 받았을 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전노에 그 당시 있었던 일본 서적을 다루는 서점에 가가지고 일본 견제학에 관한 책을 제가 몇 권 샀죠. 그것이 포론 서적을 수입해가지고 이런 무장을 했다 하는 식으로 공소사실에 있기 때문에 아니 검사님 그건 제가 전노에 있는 재판에서 서울에 있는 것을 보내가지고 산 것인데 그 소정 주인한테 특별히 요청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을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죄가 됩니까? 하니까 검사가 해가지고 제대로 소리는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본이라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구나. 검사가 조사한다는 것은 피고인에 대해서 그런 의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하여튼 마지막 기회인 공판에서 재판장 앞에서 제가
진실이 이렇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막 그렇게 했는데 재판장은 제가 부인한 데 대해서도 거기에 심리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냥 검사가 빨리 이 신문하고 제가 대답하는 거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1심 재판은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만은 변호사님의 반대 신문이 어느 정도 저를 도와주었습니다만은 결국은 1심 판결이 이 기소장대로 방법법, 국가보안법 위반 그렇게 된 것이죠. 재판에 관해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경제학부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많이 공부했고 그쪽 사상을 상당히 제가 심파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정보부에서 이 조사라든지 공판정에서 제 대답에 대해서 검사한테 악인상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죄라는 것은 한 행위에 대해서 죄를 주는 것이지 무슨 사상을 갖고 있다고 그것을 처벌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아마 저로서는 끝까지 가지려고 그런 아주 작은 노력을 했었습니다.